누군가가 듣기에 불편할 수 있는 얘기이기도 합니까? 정청래 대표를 겨냥한 거죠. 조국혁신당하고 네. 민주당하고 이중당적을 가지신 분들이 많다고. 계속 뿌리, 근본, 정체성, 또 적통 이런 것들을 많이 강조하는 것 같은데 너무 이게 구려요. 저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이재명 대통령을 폄하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잖아요. 닥치고 폐지라고 하지만 정청래 대표가 말하는 뭐 사실 확인권이니 뭐 이런 것도 사실은 보안 수사권하고 똑같은 내용이고 결국은 이제 말장난에 불과할 수가 있고 네. 갑자기 자작극 사태가 후보 단일화 사태로 확 바뀌었어요. 말돌리기가 된 거예요. 주진우 의원이 주장하는 내용 중에 하나는 민주당과의 그런 또 공모를 한없시가변 시사 토크쇼 장르만 여의도 7월 13일 월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영진이고요. 저희 지난 금요일 방송 관련 정정해드릴 게 있어서 하나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현주 의원 그 딥페이크 피해 입고 병원에 입원한 사실은 다 알고 계실 텐데 저희 지난 금요일 방송에서 저희 패널 중에 한 분이죠.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께서 상임위원장도 안 준다고 이번까지 한 분인데 라는 말을 하면서 이현주 의원을 거론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나가듯 거론을 했었는데 여튼 이 취재 발언에 대해서 이현주 의원실에서 항의가 있었고요. 이건 당연히 사실과 달랐기 때문에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석 전 대변인도 유감의 뜻을 표현했고요. 방송 전반에 책임 있는 저도 역시 함께 사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정합니다. 이현주 의원 딥페이크 영상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입원한 것이 맞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시는 분들 소개해드리고 시작하죠. 먼저 21세기 황희정승 노영희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황희정승과 비슷한 검은소 누렁소 예, 그게 있었죠. 검은소가 일을 잘했죠 아마. 귓속말로 해야 됩니다. 귓속말로 해야 됩니다. 네. 저도 들으면 서운하기 때문이죠. 와,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요. 자, 그리고 류재하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이분은 21세기 돌쇠 강수영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강수영. 네, 아유 참 멋집니다, 우리 강수영 변호사님. 아유, 고맙습니다. 네.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어디가 멋지다. 뭐 칭찬하고 싶은데 딱히 뿌리가 없어. 뿌리가 없기 때문에. 근본 없는 우리 근본 없는. 강수영 근본 변호사님. 없습니다. 자, 그리고 최윤경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하나 나 정정하고 가고 싶어요. 뭐죠? 여기 보면 노영희 기회주의자라는 욕이 있는데 네. 그걸 많이 뭘 정정할 게 꽂혔네. 있어요. 저는 진짜 내가 정말 억울하게 생각하는 건 난 기회주의자는 아니야. 차라리 내가 너는 못됐어 이런 건 내가 충분히 오케이인데 네. 기회주의자 이렇게 말하는 건 난 정말 받아들일 수 없어. 아, 그렇습니까? 나는 기회주의자는 아니에요. 난 정말 의리를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고 네. 내가 어디에 붙었다 뭐 어디 이렇게 한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어디에 안 붙어서 문제인 거 안 아니에요? 붙어서 문제인데 어떤 사람들이 여기 붙었다 그러고 어떤 사람들이 저기 붙었다 그러잖아요. 그거 옳지 않다. 그러니까 비판을 하더라도 혹은 비난을 하더라도 좀 정확히 알고 비난해 주시면 좋겠다. 네. 저는 기회주의자란 말을 제일 싫어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나 댓글이 계속 달리는 건 어쩔 수 저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댓글은 계속 안조조로 달리는데, 그래도 그냥 뭐 해명을 제가 한번 하고 충분히 싶으셨고. 이해는 하지만 네. 그거는 옳지 않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뉴스들 한번 쭉 살펴보죠. 지금 주식시장이 상당히 좀 무너진 것 같은데요. 네, 그거는 저희가 혹시 시간이 있다 되면 짚어드리도록 하고요. 먼저 정치권 소식, 민주당의 전당대회 소식이 계속해서 좀 크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 전당대회는 8월 17일에 있습니다. 전당대회 후보 등록일이 이제 사흘 앞으로 다가왔는데 아직도 어떤 방식으로 대표를 뽑을지 정해지지가 않았습니다. 지금 선호 투표제를 하겠다고 전당대회 준비위원회에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후보들의 생각이 다 달라서 최고위원회에서 아직 결론을 못 내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김민석 후보는
아니 그 당과 전준희가 이 정도 얘기했으면 그냥 가는 거다. 당원 당규상으로도 관례상으로도 선호투표는 문제가 없다. 청년 최고위원 도입도 자기는 존중한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네. 송영길 후보는 경기장에 선 선수가 룰을 문제 삼는 건 옳은 태도가 아니다. 특정 후보의 유불리를 이유로 당의 절차를 멈춰 세우는 것은 당원 주권에 대한 부정이다. 라고 했는데 정청래 후보는 선호투표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선호투표제를 내가 이거 어떻게 해? 다구리라고 표현한 만평 그 표준어래요. 선호투표제를 이제 친명계가 계속 표준어래요,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시원하게 해야겠다, 이거. 다구리인가라고 이제 표현하는 만평을 공유하면서 두들겨 맞으면 많이 아프다, 잘 견뎌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제가 이거 아침에 안 그래도 물어봤어요. 그 의원님들한테 확인을 해보고 이것저것 정리해봤더니 지난 그 당대표 선거 때 선호투표제를 하기로 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두 분밖에 안 나와서 사실은 선호투표제가 의미가 이제 없었었고. 네. 그러니까 왜 당대표 선거 때 선호투표제 해놓고 이제 와서 이런 얘기 하시지라고 이제 말을 하려고 그랬더니 그쪽에서 그거 아니고 그때는 선호투표제 하기로는 했었었는데 네. 결국은 이제 못한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 그다음에 당대표 선거에는 당원 당규상 등이라고 하는 걸 붙여가지고 결선 투표 등이라고 하고 있지. 네네. 여기에 대해서 선호투표라는 말을 정확히 안 쓰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위반은 아니라는 네, 거죠. 원내대표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선호투표, 결선투표가 정확히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당대표 선거할 때는 유권 해석을 그래서 해줘서 네. 이 당에서 그래서 이거 결선투표, 그러니까 당대표 선거에도 선호투표 해도 괜찮다고 이제 판단을 했었었고 그거를 정청래 대표도 받아들였던 것인데 네. 현실적으로는 그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는 특별히 문제 삼지 않았다. 근데 지금은 이게 3명, 4명 막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짚고 가겠다. 이게 이제 정청래 대표 측의 입장이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선호투표가 유불리가 특별히 생길 만한 거긴 해요.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뭐 여러 가지 얘기 나오는데 네. 1번은 이제 나는 1등만 내 마음속에 있지 2, 3등 없다. 다 혐오해 나는. 나 2등도 아무도 주기 싫어. 오로지 난 1등 한 분이야. 그럼 1등만 뽑고 나머지 안 그럼 뽑으면 되잖아. 무효표가 돼요. 그러면. 아예 1등도? 그렇죠. 아. 그럼 무효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2등, 3등을 반드시 적어야 결선 투표처럼 효과를 발휘할 수 있잖아요. 아하. 그래서 2등, 3등 안 쓰면 이게 무효표가 되기 때문에 네. 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1등만 좋은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 그렇죠. 다 혐오한다 나는 1등 빼고. 혐오 좀 하지 마요. 너무 싫다 나는. 싫다. 그런 사람 있을 수도 있다. 예. 그런 얘기고 그다음에 결선은 어쨌든 시간적 간격이 있잖아요. 예. 1차 투표하고 결선하고 그 사이에 한 일주일 정도 간격이 있다 치면 그 일주일 동안에 또 모든 어떤 정치 행위로서 역전이 일어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수 있는데 뭐 단일화를 하든 뭐 네거티브 공방을 하든 뭔가 기회가 있을 수 있는데 초장부터 이렇게 해버리면 그 기회를 날려버리는 거 아니냐. 특히 이제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네. 이미 이제 지고 있다고 인식하는 것 같습니다. 지고 있는 상황에서 어쨌든 변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를 초장에 박탈해버리고 송영길, 김민석 후보 두 지지층이 결집을 해버리면 나는 뒤집을 수 있는 역전의 기회도 없이 날아가는 거 아니냐 이 네. 생각을 아마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요, 제가 확인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정청래 대표 측에서는 우리가 이기고 있는 건 맞다. 근데 이게 과반인지 아닌지는 좀 헷갈린다 이거였대요. 그래서 1등은 이게 1등이다. 만약에 선호투표제가 처음에는 그래서 선호투표제 하겠다고 했을 때 아무 말도 안 하고 이제 네, 받아들이는 네, 네. 것처럼 했잖아요. 그랬는데 많은 패널들이 그때 나와가지고 선호투표제 하면은 김민석, 송영길에게 유리합니다. 이제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 측에서도 이걸 분석을 조금 해봤대요. 그랬더니 본인들이 과반이 넘는 거라고 확신이 들면 사실 그게 불리한 게 전혀 아닌데 네. 과반이 1등은 1등인데 과반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그때부터 이건 이제 계산이 복잡해져서 이거 되게 우리한테 불리하다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과반이 아니라는 거 조금 애매하니까 이제 하면 안 된다 쪽으로 얘기가 나왔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한병도 원내대표가 지금 직무 대행을 하고 있으니 원래 최고위원회의는 2대 4로 지금 사실은 정청래 대표 측의 최고위원들이 더 많은데 네. 그래서 원래 최고위원들은 그대로 이제 가려고 하고 있는데 이 한병동 원내대표가 당대표 직무대행을 하면서 이제 최고위원회의를 하면서 이거를 조금 결론을 못 내리고 여기까지 계속 오는 그죠. 그런 상황. 그러니까 이제 그 정청래 대표 측이 송영길, 김민석 표를 다 합친 것보다 우리가 많다라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지금. 네. 그게 문제인 그거는 거예요. 뭐 당연한 거 아니에요. 네, 그게 안 된다고 보니까 지금 이렇게 목숨 거는 거예요. 이게. 근데 저는 이제 제3자 입장에서 룰 논란을 지켜보면서
어쨌든 지금 큰 빅3 아닙니까? 네. 김민석 후보, 오늘 뭐 지금 출마 선언한다고 하는 정청래 후보, 그리고 송영길 후보 이렇게 셋이서 하는 건데, 크게 보면 이제 친명 성향으로 두 사람이 분류가 되잖아요. 네. 그렇다면, 그리고 요새 그 정청래 대표 그렇지 않아도 점점 더 위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아픈 척하고 나도 아프다, 다구리 당한다는 그런 아프죠. 뉘앙스도 이렇게 풍기면서 그렇다면 사실 저는 당원당규 해석을, 제가 민주당 당원당규 해석을 해보면 선호 투표를 꼭 해야 되나 싶긴 해요. 그리고 결선 투표의 취지를 이렇게 봤을 때, 그리고 당규에 선호 투표와 결선 투표가 별도로 규정되는 걸 보면은 이거 선호 투표까지 결선 투표의 일종으로 볼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네. 어쨌든 그건 해석하기 나름이니까. 그렇다면 그냥 좀 대승적으로 그 룰에 관해서는 어쨌든 꼭 원샷 경선처럼 선호 투표 안 해도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냥 친명 쪽에서 좀 정청래 후보 쪽을 말을 좀 들어줘라. 말을 좀 들어줘도 될 것 같아. 너무 야박하게 군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지금 정청래 후보한테 남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조국 대표는 뭐 노노 논란으로 나락 가고, 문재인 전 대통령 밥 먹으러 가고, 그리고 유시민 전 작가는 낚시하러 가고. 재건축론 얘기 한번 하더니 낚시하러 가시고, 지금 남은 사람이 없어요. 그렇다면 좀 어느 정도 화합 차원에서, 황희정 군도 계신데 화합 차원에서 좀 그런 거 좀 룰 논란 이렇게 좀 보는 사람으로 류재호 하여금 좀 변호사가 눈살을 남아있잖아요. 찌푸려. 네? 류재호 변호사가 남아 있잖아요. 저는 좀 미력하지 않습니까? 친천계요? 연임을 강력하게 또. 그리고 신청기 패널로 또 하나 또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게 저는 이 선호투표 논란이 나비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생각을 해요. 뭐냐면 지금 은근슬쩍 웃고 있는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바로 송영길 후보예요. 왜요? 만약에 선호투표로 가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우리가 현재 생각하기로는 대충 1, 2등이 뭐 김민석 혹은 뭐 정청래 누가 1등인지 모르겠으나 네. 아무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여론조사 결과. 네, 좀 송영길 후보가 조금 떨어지고. 그렇다면 만약에 1등, 2등을 김민석, 정청래가 한다면 송영길 후보에게 간 표가 이제 분산이 돼서 2순위 표가 분산이 돼서 김민석, 정청래 후보에게 갈 거 아니에요. 네. 자, 송영길 후보를 찍은 사람이 1순위는 송영길을 찍었겠죠. 2순위 누구 찍었을까요? 김민석. 뽑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죠. 그럴 가능성이 높죠. 근데 만약에 그 2순위를 정청래 쪽으로 찍게 만든다면 이게 정청래 후보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이전에 정청래가 더 빨리 쭈그러들어서 만약에 송영길, 김민석 두강 체제가 돼요. 그럼 정청래 후보를 찍은 사람 100% 2순위는 송영길을 찍었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 대립각이 워낙 김민석과 고민정 후보도 있어요. 거기는 약간 약세니까. 에이. 김민석과 지금 너무 정청래의 양자 대결이 돼 있기 때문에 네. 정청래 2순위는 아마 송영길일 것이다. 그러면 그 둘 사이에 어떻게 보면은 협력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생각을 너무 많이 하신 건 그러게, 아니죠. 너무 많은 충분히 그럴 수 있다. 그리고 요새 왜 그분은 항상 페이스메이커로 머물러야 하느냐. 우리는 우리는 페이스메이커 아니라고 보지 그랬어요. 본의 아니, 아니에요. 네. 그리고 잠깐만요. 송영길 후보가 되면 안 돼요? 뭐 되면 되는 거지 뭐. 그렇잖아요. 이런 사람들의 기회주의자라고 내가 아니, 왜 갑자기 나를 아니 기회주의자에 너무 내가 아니라 아니, 여러분 댓글 다시는 분들 그리고 되면 되는 거고, 이제 두 번째는 예를 들어 가지고 불쌍하고 지지율도 얼마 안 나오고 막 궁지에 몰려 있는데 그 사람이 막 물 갖고 막 떠들어요. 불쌍하니까 제 얘기 들어줘. 이게 말이 돼요, 공당에서. 근데 물론 저도 개인적으로는 지금 며칠 안 남는 상황에 최고위 구성 자체가 신청계가 4명이기 때문에 저는 끝까지 이거 분류시킬 거라고 봐요. 네. 근데 그게 뭔가 유불리를 따져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정치적 셈법이 있는 것이 피해자 서사를 자꾸 만들려고 그래요. 여기서 보면 우리 이렇게 다구리 맞고 있는데 룰도 우리한테 불리하게 하고 말이야. 우리 진짜 억울해. 뭐 이런 느낌으로 자꾸 가려고 하는 것 같아서 네. 저 개인적으로 매우 부당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김민석 총리가 전 총리든 송영길 후보든 뭐 누가 됐든 결선 투표를 가면 또 절대 안 되고 이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룰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대승적으로 네. 그 다들 이제 최고위에서 그런 식으로 계속 끝까지 가서 끝까지 부결 계속시키는 그림 이전에 전 후보들이 좀 협의해가지고 전준위에 다시 한번 결선 투표 다시 하는 것까지 원점으로 한번 논의해달라. 네. 요 메시지 내는 것까지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 전준희가 딱 결론 내리고 그다음에 그걸 최고위에서 받아들이면 되는 거고, 만약에 정말 이상한 거라고 싶으면
이제 원래 뭐 하던 이전의 방식으로 다시 뭐 돌아간다든지 할 수는 있겠죠. 그렇죠. 논의를 예. 원점 삼아 해달라. 특별히 누구에게 더 불리할 것 같은 룰은 아닌 것 같은데. 청년 최고가 더 문제예요, 사실. 청년 이거보다. 최고. 네. 그 저희가 이따가 청년 최고 이제 출마하시는 분들을 또 모시기로 했습니다. 그래요? 누구? 네. 누구? 두 분 나오셨잖아요. 이번에 그 김영남 그다음에 정민철. 네, 오. 두 분을 모시기로 했습니다. 네, 잠시 후에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이 당권 주자들이 그래서 이전에도 물론 약간 거친 언사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제대로 좀 붙는 것 같습니다. 제대로 거친 언사를. 제대로 거친 언사를. 와, 그렇습니다. 좀 세게 가던데요. 주말 사이에 이제 세요, 당권 세. 주자들의 네. 신경전이 이제 점점 고조되는 모습을 보였는데 당대표 후보가 지금 5명입니다. 5명이 한 자리에 모여서 6분씩 정견 발표를 하는 자리가 있었어요. 네. 이 장면 저희가 잠깐 보여드리기도 할 거고 또 김민석 전 총리는 따로 유튜버 백문백답 이렇게 해가지고 본인에게 주어진 질문을 다 대답하는 그런 그 유튜브 진행도 했는데요. 몇 개 모아봤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선거 때 탈당하고 남의 당 후보를 돕고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것, 그것이 최악의 자기 정치입니다. 저는 자기 정치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때리면 맞겠지만 2대1로 3대1로 때리면 견디겠지만 정당 방위는 앞으로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합당을 했다면 성공한다는 확신이 있었으면 지도자는 그 합당을 성공시켰어야 합니다. 정청래 전 대표는 합당을 성공시키지 못했습니다. 왜? 절차를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정말 합당이 그렇게 필요했다면 그 합당을 성공시키지 못한 정청래 대표에게 큰 책임이 있습니다. 이렇게 청년이 민주당을 떠나고 있는데 책임지는 사람이 없고 밥그릇만 챙기고 있습니다. 책임져야 할 분이 오히려 한 번 더 하겠다고 나왔습니다. 청년 최고위원 도입, 도대체 그게 뭐라고 그 자리 하나가 아까워서 아직도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까? 이런 민주당으로 어떻게 미래를 만들겠습니까? 정청래 전 대표께서는 국민의힘 해산하겠다고 하셔놓고 지난 지방선거에서 다 죽은 국민의힘 펄펄 살게 만들지 않으셨습니까? 네. 거의 세네. 어제 주인공은 김보미 후보가 아닌가 싶을 정도긴 했는데 저희가 김보미 후보도 한번 네, 나오십니다. 모실 수 있을까요? 네. 오.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아, 세네. 멋집니다. 정말. 저도 봐야겠어요. 뭘 네. 봐요? 김보미 후보. 아, 그래요? 저는 좀 갈아타볼까 싶어요. 정청래나 김보미. 진짜 기회주의자네. 잘하니까. 나는 그 당이 아니니까 기회주의적으로 해도 되지. 네, 정말 1호 친봄계로 인정합니다. 친범계로. 전해주세요. 강진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각자의 메시지들을 핵심으로 보자면 일단은 정청래 전 대표는 최악의 자기 정치가 뭐냐? 선거 때 탈당하고 남의 당 후보 돕고 무소속 출마하는 거. 이게 김민석 후보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다고 봐야겠죠. 와. 너 나갔잖아. 과거 26년 전에 나갔던 그걸 아마 다시 상기를 시키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는 네. 결과적으로 김민석 그 후보만 계속 때리고 있는 거죠 지금 현재. 뭐 그래 보입니다. 현재까지는. 집중해서. 자, 그리고 김민석 의원 후보의 메시지는 뭡니까? 네. 정청래 대표가 네. 합당을 실패했고 책임을 져야 한다. 네. 계속 책임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김민석 후보는. 책임을 지어라. 네. 네. 그리고 김보미 후보는 다 네. 핵심입니다. 그렇습니다. 얘기들이. 다 핵심. 네, 청년 최고위원 도입해라. 네. 그리고 책임져야 될 분이 어떻게 한 번 더 하겠다고 나오냐. 나오느냐. 그 국민의힘 해산하겠다고 한 정청래 대표가 네. 죽은 국민의힘 펄펄 살게 만들지 않으셨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부분은 좀 틀린 것 같아요. 뭐죠? 뭐요? 국민님 아직 펄펄 살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살고 있지 않다. 저는 펄펄. 펄펄 살게 만들지 못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국민의 송영길 고민정 후보도 좀 해주셔야죠. 네. 송영길 후보는 개혁은 결국에 성과가 나와야 하는 거다. 우리가 했다, 우린 노력했다가 아니라 이 알리바이성 개혁은 중요하지 않으니 진정한 성과를 만들어내야 한다라고 했고 고민정 후보는 험지에서 뛰고 있는 우리 당원 안 보이느냐. 그분들을 항상 더 품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당 내부에서 계속 싸워서 되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만 싸우자. 네. 자, 이렇게 메시지들이 나왔는데 좀 더 각이 서는 분들은 역시 뭐 김민석, 정청래
두 분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리고 하나만 더 드릴까요? 네. 그 김민석 후보가 그 백문백답할 때 이 얘기를 했어요. 감기약 계엄 해제에 아이고. 위한 국회 표결에 불참했을 때 감기약을 먹고 잤다고 했는데 그 감기약 성분 뭐냐고 이성윤 최고위원이 물어봤잖아요. 네. 성분을 공개했습니다. 성분 공개를 했어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야, 참 제가 별거 다 하네. 그 병원 처방하고 약국 처방전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저는 아니 이성윤 의원님이 검사 원래 하셨는데 거의 약성분의 약사도 아니신데 관심을 가지시라 제가 그랬는데 그 저도 사실 몰라요 이거. 약국 가가지고 일주일치 약을 받았는데 레드로피정, 진해거담제, 세페리손정, 골격근 이완제, 뮤코라인정, 소화성 궤양용제, 알세틴정, 항히스타민제 이런 거 얘기하는 제 속은 편하겠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런 거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 알세틴정, 뮤코라인정. 아, 논평이 마땅치 않죠. 네. 어쨌든 수면을 유발할 수 있는 약성분이 유발, 있었다. 예. 그런 안에 네. 항히스타민제 같은 유발. 거. 이거보다 저는 그 관심 가던 게 그 이중당적자 그리고 네. 신천지 신천지. 선거개 요거 얘기가 조금 더 귀에 들어오긴 하던데요. 맞습니다. 그게 예. 중요한 문제인데. 네, 김민석 후보가 이중 당적을 청산해야 한다. 이 법의 손을 빌리기 전에 민주당 당원이라면 스스로 전당대회 기간 안에 정리하는 것이 낫기 때문에 이중 당적 청산 운동을 벌일 걸 부탁드린다 하고 신천지의 선거 개입을 발본색원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이건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그 너무 중요해요. 원론적으로 당연히 맞는 말이긴 한데 네. 이게 누군가가 듣기에 불편할 수 있는 얘기이기도 합니까? 누군가 조국혁신당? 아니 여기서는 모르겠어요. 정청래 대표를 겨냥한 거죠. 어떻게 그렇죠? 이중당적 관련해가지고. 그러니까요. 왜 그렇죠? 조국혁신당하고 네. 민주당하고 이중당적을 가지신 분들이 많다고. 음. 그리고 지금 정청래 대표를 지지하는 분들이 조국혁신당 성향의 분들이 좀 더 많다고 보는 네, 것 매우 같아요. 많죠. 예, 예. 예. 그래서 저는 이거 제안도 한번 페이스북에 한번 제가 드렸는데 네. 이게 지금 여야 가리지 않고 공이 있는 문제예요. 민주당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맞아요. 국민의힘에서도 우리공화당이나 뭐 이런 분들 네네네. 이중당적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아서 이게 지금 뭐 말씀 이미 나왔지만 정당법 위반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예요. 당을 두 개 가지는 것 자체가. 근데 이게 지금까지 걸러지지 않았던 것이 당원 정보라는 게 이제 민감 정보이기 때문에 공개될 수 있는 정보가 아니에요. 그래서 교차 검증이 안 되는 거죠. 범죄인데 범죄 수사가 안 돼. 근데 예를 들어 가지고 경찰이 뭐 영장 신청해서 압수 영장이 나오면은 뭐가 되겠지만 근데 법원에서도 막연한 의혹만 갖고는 영장 발부를 안 해줘요.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여야가 합의를 해서 이 공이 지금 심각한 문제고 의사 왜곡이기 때문에 안 그래도 지금 거대 양당이 다 1인 1표제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집단적으로 왜곡된 집단이 잘못된 집단이 들어와 가지고 표를 집단적으로 행사하면 안 그래도 지금 권리당원 숫자 책임당원 숫자가 적은데 우리 유권자들에 비해서 턱없이 적잖아요. 네. 그 신천지가 됐든 아니면 이중 당적자가 됐든 들어와서 왜곡을 하면 이건 도저히 민주주의 근간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란 말이죠. 네. 그래서 여야가 이참에 빨리 합의해가지고 모두 공이 갖고 있는 문제니까 선관위에서 이걸 애초부터 관리를 해가지고 크로스 체크를 하든 제3의 기관에서 하든 이걸 빨리 대책을 마련해야지. 그거 뭐 아니 국민의힘 사람들이 당비 1,000원씩 6개월만 내도 민주당 들어와가지고 전당대회 투표를 할 수 있다니까요. 이걸 어떻게 내버려 두냐고요. 그거는 네. 뭐 특별히 그 개인 정보 민감한 정보들을 좀 제외하고 나머지 것들만 좀 믿을 수 있는 기관에서 다 중복되는 거 걸러내고 혹은 뭐 계좌번호나 주민번호 같은 거 걸러내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긴 한데요, 그죠? 그 저기 역사적 배경이 그 네. 정당 정보는 예전에는 막 누구 무슨 당원이다 이러면 막 핍박받고 막 어떻게 그걸 지지해 막 이런 막 분위기 심할 때야 그게 맞지만 지금 또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당원 숫자가 많이 늘어가는 추세고 하니까 네. 전향적으로 법을 개정하면 못할 바가 없습니다. 여야가 합의를 빨리 하시기를 촉구드립니다. 맞는 말인데 정당에서는 사실 그렇게 하기가 싫어하죠. 왜냐면은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그 성향이면 어쨌든 간에 나에게 네네네. 유리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잖아요. 정당의 숫자가 많아지고 그 네. 당원들의 숫자가 많아지면. 근데 이걸 굳이 분석해가지고 나한테 뭐가 좋지?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실제로 우리 국민의힘이 작년에 당원 명부에 대한 압수수색 좀 당했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당원들뿐만 아니라 이제 의원들까지 다 해서 막았어요. 어떻게든 막으려고 맨날 하는 이유는 뭐냐면 당원 명부는 정당의 목숨과도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로 많은 당원들도 어떤 이유에서든 자기의 정보가 이 정치 성향이라는 건 굉장히 민감한 정보라 자기의 정보가 수사기관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또 그것이 어떻게 활용될지에 대해서 신뢰를 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경찰의 수사를 통해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비록 이제 정당법에 물론 형사처벌 조항이 있습니다만 아까 강소영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선관위 차원에서 이걸 좀 상시적으로 이렇게 서로 크로스 체킹하는 그런 시스템만 좀 갖추면 좋겠는데 네. 그걸 그런 또 중요한 어떤 민감하고 또 굉장히 신뢰도가 높아야 하는 작업을 지금 현재 이 선관위가 한다는 것에 대해서 또 국민적 공감대가 있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신뢰가 전혀 차제에 없어. 이번에 선관위 개혁 여러 가지 법안 또 나오고 있잖아요. 네. 이런 것도 선관위의 역할 중에 하나로 한번 논의를 같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정청래 전 대표는 어머니 생가를 찾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무슨 메시지를 낸 모양이군요. 네, 전북 완주군에 있는 어머니의 생가를 찾은 걸 사진으로 공개하면서 뿌리 이야기를 합니다. 뿌리를 찾아서 근본을 생각한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뿌리, 민주당의 뿌리를 되새긴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계승성을 생각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같이 전달을 해드리면 네. 그 정청래 후보가 호남 반도체 800조 투자 있잖아요. 네. 지난번에 2주 전에 발표한 요 이재명 정부에서 결정된 요 800조의 투자, 반도체 팹 투자를 두고서 이거 누구 때문인지 아십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 덕분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호남 800조 투자하는 게요? 네. 왜 그렇죠? 조선대에서 이제 강연을 했던 것인데 네. 이 왜 광주 전남에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가 됐는지 아느냐? 이거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다 풍력, 태양력 이런 것들을 재임 기간 동안 광주 전남에 쫙 깔아뒀기 때문에 여기가 좋은 입지로 보여서 선정이 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따질 것 같으면 트럼프 덕분이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닌데. 아니, 물론 이재명 대통령께서 문 전 네. 대통령 만나셨을 때 네. 그렇게 공로를 취하신 적이 있어요. 네, 예. 그렇습니다. 감사를 표할 수 있는데요. 저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이재명 대통령을 폄하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잖아요. 듣기에 따라서는. 네. 그리고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알리백 아무리 얘기를 하지만 원전 안 짓고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네. 너무 미미해. 그 풍력이나 뭐 이런 거 깐 것만으로는. 유감스럽습니다. 근데 이거는 근데 정청래 대표가 결국에는 친문 표를 같이 표, 그러니까요. 노무현 표 이제 이거를 사실 노리고 하는 건데 제가 그래서 친문 의원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의원님들 친문 쪽 의원들은 그러면 이런 얘기가 나오면 정청래 대표를 찍는 거냐? 그랬더니 아니래. 우리는 고민정을 찍을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요. 않겠어 이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고민정 의원의 역할이 그래서 중요한 거야. 그럼요. 고민정 의원이 이번에 왜 나왔느냐? 결국에는 이제 이 친문하고는 구분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사실 나온 거고 네. 실제 의원들이나 친문 쪽에 있는 사람들도 전부 다 정청래 대표보다는 고민정이 나왔는데 그럼 고민정 찍어줘야지. 원래는 만약에 고민정 의원이 안 나왔으면 모르는데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정청래 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해봤자 이렇게 되면은 이재명 대통령을 욕보이는 건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지고 본인이 원래 원하는 효과는 못 누릴 수가 있다. 이게 조금 문제인 것 같아요. 저는 정청래 대표가 계속 뿌리, 근본, 정체성, 뭐 또 적통, 민주당스러움 이런 것들을 많이 강조하는 것 같은데 네. 이게 뭐 조선시대 위정척사파도 아니고 너무 이게 구려요. 너무 친청계 아니었어요? 불쌍하다며. 친청이라네. 쓴소리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네, 이게 기회주의자라고. 그래서 제가 조언을 하자면 이런 거는 이제 지금 먹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실제로 당면한 현안 가지고 치열한 노선 투쟁을 펼쳐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선명성을 강조하잖아요. 결국 뭐 민주당스러움, 정체성 강조하는 거 다 선명성 강조의 일환인 네. 건데 그런 검찰 개혁에 관해서 선명성을 좀 확실하게 강조를 해달라는 거예요. 강조하고 있잖아요 지금. 보안 수사권 전면 폐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네. 그럼 왜 김민석 전 총리에 대해서 그걸 공격을 안 하는 거예요? 김민석 총리가 총리 시절에 보안 수사권 완전히 폐지하는 걸로 정부 최종 입장이 정리됐다 하고 나왔잖아요. 근데 지금 정부 입장 보세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 입장이 그게 폐지 입장 맞습니까? 계속 부작용 우려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건 김민석 전 총리의 그 완전히 정부 입장이 정리됐다는 그 얘기와 다르잖아요. 그걸 이중 플레이라고 얘기를 하고 당신의 진위가 무엇이냐 따져 물어야지. 이거를 얼버무리고 자꾸 다른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네. 이게 이분이
과연 민주당을 이끌어갈 능력이 있는 사람인가? 아니 잠깐만 아셨구나. 싸움을 붙이네. 왜 이러는 거야? 아니 그 아 이거 진짜 그게 더 효과적인 전략 같지 않아요? 아니요, 류 전혀, 변호사님 전혀 안 지금 맞아요. 저랑 같이 지난주 방송했던 거랑 똑같은 얘기 계속 하시는데 그 사이 오늘 밤 또 오늘이죠? 나왔어요. 12시 15분에 12시 오늘요? 그러니까 새벽에 0시 15분에 정천희 대표가 글을 올렸단 말이에요. 닥치고 폐지. 네, 봤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뭐예요? 아니지. 그거는 그냥 이슈잖아요. 정확하게 대상이 있어야지. 어떤 그런데 대상을. 닥치고 폐지라고 했는데 문제는 지금 민주당에 있는 다른 의원들이 이거 보안 사건 조금 남겨놔야 되는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것을 뭐 특정한 죄명에다가 남겨둘 것인지 아니면 어떤 권한의 형태로 그냥 남겨둘 것인지를 논의하면서 14일 날 내일 그 안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지금 정치원의 대표가 닥치고 폐지라고 하지만 정치원의 대표가 말하는 뭐 사실 확인권이니 뭐 이런 것도 사실은 보안 수사권하고 똑같은 내용이고 네. 솔직히 말하면 내가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에는 똑같은 내용이고 이름만 보안 결국은 수사권. 결국은 이제 말장난에 불과할 수가 있고 네. 정치원의 대표도 사실 그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나중에 문제가 생길 것이 분명하다면 거기에 너무 올인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 본인에게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네. 전총래 대표가 그렇게 판단하고 정치원의 있어요? 대표도 입으로는 그렇게 이거 폐지해야 그분이 된다고 이중플레이하는 거네요, 그럼. 아니 그건 아닌데 그건 뭐 이중 플레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본인 입장에서도 그거는 폐지라고 주장하고 선명하게 얘기는 하고 있으나 네. 실제 정청래 대표를 위시하는 그 파들도 그러니까 사실 확인권이니 뭐니 해가지고 이상한 말로 이제 그쵸. 이거를 조금 남겨놓으려고 하고 이게 만약에 관철이 되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서 네. 이거를 조금 뒤로 물러나려고 지금 태도를 좀 근데 그 동향을 아마 제일 먼저 파악하신 것 같은데 저는 아직 의문이 있는 것이 이제 민주당 내에서는 이제 검수완박 관련해서 신종론이 지금 다시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이제 홍기원 의원이 그렇게 보안수사권 안 될 것 같으면 그 사회적 약자 사건이나 공소시효가 얼마 안 남은 예를 들면 뭐 장애인 사건이나 성폭력 사건 요런 데에만 그런 보안수사권을 주면 어떻겠느냐라는 법안을 네. 지금 발의하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대법원에서도 이제 보안수사권을 폐지를 했을 하면. 때 부작용을 어떻게 막을지 보완책을 가지고 와달라라고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저는 정청래 후보의 입장이 바뀌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정청래 후보는 바뀔 수가 없어요. 자기 말이 했기 때문에. 근데 우려는 하고 있는 거예요. 우려하고 있다고. 근데 정청래 후보는 오늘 오전에도 보안 수사권은 국물도 남김없이 전면 폐지하는 것이 정답이다라고 이야기했고 딴지 게시판에 그렇게 네. 쓰기도 했고 이제 김어준 씨가 금요일에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그 장윤기 사건 같은 거 이거 1년에도 몇 번씩 일어나는데 이거 왜 보안 수사권으로 연결시키냐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또 이제 김용민 의원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거 4년 전에 검찰 직접 수사권 폐지할 때랑 분위기가 똑같아. 근데 이거 제대로 우리가 보안 수사권 완전 폐지 안 하면 민주당이 결국에는 더 이제 힘들어질 거야. 그때 제대로 못한 후과가 내란이었어. 이렇게 이야기했고 추미애 경기도지사까지 등판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요 김어준 씨 발언 하나만 듣고 와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장윤기 사건 자체로 문제가 될 만한 사건은 맞아요. 근데 이제 이게 왜 이렇게까지 많이 보도되지? 왜냐하면 이런 정도의 사건은 1년에 몇 건씩이나 있는데 최근에 한 일주일 상간으로 거의 모든 언론에서 탑을 장식하고 있고 근데 어제 오늘 보면 다 특집으로 패키지로 묶어가지고 내용을 보니까 아이고 이거 경찰이 잘못했고 보안 수사관이 필요하고 그렇게 연결되는 사건이더라고요. 그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죠. 그렇죠. 네. 그런 의도가 보이죠. 좀. 맞습니다. 글쎄요, 이거를 저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뭐 유족이나 피해자가 있는 이런 사건에 대해서 1년에 몇 건씩이나 있다. 그러니까 별로 대수롭지 않다는 식의 이런 발언. 근데 1년에 몇 건씩이나 있나? 그러니까 이렇게 경찰들이 어떤 살인 사건에 대해서 증거 막 인멸하고 이런 사건들이 1년에 몇 건씩 있나도 궁금하긴 하지만 만에 하나 1년에 몇 건씩이나 있다면 경찰이 계속해서 이렇게 그렇죠. 사건 은폐하는 게 구조적으로 벌어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더욱 필요한 거죠. 그러면 보안 수사권이. 이게 어떻게 경찰에 다 맡길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거잖아요. 보안책 없이. 그러니까 이게 근본적으로 저게 또 검찰이 엄프라는 거다 이런 시각을 지금 말씀하는 건데 네? 제가 정말 너무나 속상한 건 1번 전제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예전에 대통령 되시기 전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철학과 소신을 밝히신 바가 있어요. 수사 기소 분리이지만 그러나 경찰에게 수사권을 다 몰아주면 안 된다. 경찰은 검사보다도 훨씬 권력에 취약한 조직이다.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네. 대통령 되고 나신 다음에 갑자기 배신하거나 무슨 개혁의 선명성이 사라지거나 그게 아니에요. 근데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느냐? 수사 기소의 개념에 대해서부터 선동하고 왜곡하고 있어요. 뉴미디어에서. 네. 수사 기소 분리라는 게 수사는 이쪽, 기소는 이쪽. 그러니까 서로 담쌓고 서로 얘기도 하지 마. 검사 너는 기소권만 있으니까 골방에 처박혀 있다가 경찰이 수사 끝나면 서류만 받아가지고 모든 걸 해. 입도 떼지 마. 연락도 하지 마. 이거 아니에요. 어느 나라에서도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보안 수사 요구권만 있는 세상에서 이게 국민들에게 좋은 세상이 되려면 애초에 보완될 필요성이 없게 만들어야 돼요. 수사가 잘 돼야 돼요. 평소에. 네. 경찰 조사가 잘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수사 기소가 분리된 상황에서도 끊임없이 경찰과 검사가 서로 협업하고 연락하고 견제하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보안 수사 요구권만 있는 세상은 검사가 해야 될 일이 더 많아집니다. 평소에 경찰하고 더 원만하게 소통해야 돼요. 외국에서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경찰들은 재판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형사소송은 검사들이 하잖아요. 그럼 법정에서 변호사하고 싸워야 된단 말이에요, 검사가. 그래서 수사 자료를 보고 뭔가 법적인 허점이나 잘못된 것들이 나와버리면 재판에서 뒤집기가 되기 때문에 네. 애초부터 그런 구멍을 막아야 된다고요. 경찰 단계에서부터. 근데 경찰들은 법적인 것보다는 수사에 더 특화가 돼 있으니 검사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 법정에서 이게 문제될 수 있나요? 적용법조를 특경법으로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까? 이런 거를 질문할 수 있어야 되고 네. 검사는 관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수사기소 분리를 무슨 절대적인 성역으로 막 만들어 놓고 서로 연락 안 하는 게 수사기소 분리야. 여기서부터 시작하니까 이 체제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안수사 요구권만 딱 주니까 대책이 없는 거예요. 이제 평소에는 경찰 수사는 경찰이 다 알아서 하는 거야. 경찰을 믿어. 보안 그거 뭐 요구만 해. 계속 받고 해도 그래도 경찰만 해야 돼. 이러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저는 이제 뭐 범죄 피해자로서 만약 생각을 하면 개인적으로는 경찰, 검찰 혹은 뭐 판사라도 억울한 게 있으면 좀 그러니까 어느 한 곳에서만 수사가 완전히 완료되고 끝나는 거면 제 억울함이 닿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잖아요. 제 목소리가. 그러니까 경찰이나 검찰이나 뭐 심지어 난 재판 판사에서도 그런 수사를 같이 좀 제 목소리를 좀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모르겠어요. 정치인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한 곳에만 수사를 이렇게 주는 게 상당히 좀 피해자 입장에서는 좀 억울하거나 그럴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지 않나? 그렇죠. 일반 이게 사건들에서. 방어막이 필요하잖아요. 1단계에서 제대로 판단될 가능성도 있지만 1단계에서 제대로 판단이 안 됐을 때 네. 2차 단계에서 이거를 보완할 수 있는 여지가 만들어져야지 음. 그 제도적으로 그게 완벽한 거잖아요. 네. 점점.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지금 경찰에서 이거를 만약 이렇게 묻어버리면 검찰에서 이거를 체크해가지고 못 묻게 만드는 이런 시스템이 지금 보안 사건이라고 지금 보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야 그래도 봐봐 검찰이 이런 식으로 하면은 문제가 생기잖아 뭐 이런 얘기만 계속 주구장창 하게 되면 그 경찰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경찰이 이런 식으로 의도적으로 할 때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법조인들이나 변호사들이 생각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그 말씀이 사실 이제 맞는 말인데 워낙 이제 검찰이 하도 이제 그런 걸 해놨기 때문에 과거에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말들을 못하는 것 뿐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식으로든 방법은 꼭 찾아놔야 된다 제도적으로. 그래서 죄송한데 저도 이제 조금만 실제 사례를 말씀드려야 시청자분들이 확 와닿을 것 같아요. 이게 검사가 회식 자리에서 술 먹고 지나가다가 어떤 취객한테 뺨따구 한 대 팍 맞았어요. 폭행죄잖아요. 근데 그럼 검사가 이 자식 봐라 어디 대한민국 검사를 때려? 너 내일 검사실로 나와. 조사 내가 아주 세게 해줄게. 안 돼요 지금. 지금 형사소송법상 안 돼요. 수사 개시권이 없어요 검사가. 경찰이 해야 되죠. 네, 자기도 112 신고해야 돼요. 네. 자기도 경찰서에 고소장 넣어야 수사가 시작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경찰이 수사를 했어요. 근데 경찰이 폭행죄로 이거는 유죄 인정됩니다. 다 증명됐습니다. 검사님 이제 기소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올렸어요. 근데 이 검사가 딱 받아보고 너무 괘씸한 거야. 이 자식 어디 대한민국 검사를 때려. 핸드폰 털어가지고 보안 수사해가지고 이 자식 평소에 성매매 했을지도 몰라. 혹은 이상한 야동 봤을지도 몰라. 다 털어. 그래가지고 아주 망신을 줘야 돼. 이걸 보안 수사를 가지고 할 수 있느냐 이게 핵심이에요 지금. 근데 지금 이게 안 됩니다. 현재 현행법상으로도 별건 수사는 위법이에요. 그 위법인 게 뭐 어쩌라고 검사는 법 안 지키더만 막 하더만 조작 기소하더만 아니 위법인 수사를 하면 징계 대상도 되지만 그걸 증거로 못 써요 법정에서. 이미 이 체제가 문재인 정부 때 경찰 검찰 수사권 조정을 하면서 이 체계가 거의 와 있는데 근데 계속해서 앵무새처럼 보안 수사권도 수사권입니다. 검사들은 악마예요. 보안수사권 티끌만큼이라도 주면 그걸 이용해가지고 정치 검찰 짓을 할 거예요. 아니 이 논리가 하나도 안 맞아. 도대체 지금까지 보안수사권을 운영하면서
검사들이 보안 수사권을 활용해서 일반인을 갖다가 핍박하고 왜곡한 사례를 하나라도 가져와 보라 이거예요. 없어요. 근데 자꾸 꿈 같은 얘기를 하면서 선동한다니까요. 너무너무 답답합니다. 이미 수사기소가 분리돼 있기 때문에 보안수사권이 도입돼도 별건으로 그럴 일은 절대로 없다. 안 돼요. 예, 그게 불가능합니다. 예. 하여튼 뭐 그냥 일반 시각에서는 어떤 수사기관이 있고 거기서 이제 모든 권력을 다 갖고 있으면 안 되니까 서로 견제하고 감시하고 소통하고 이렇게 되면 좋겠다는 그냥 소박한 바람을 좀 갖고는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안 수사권 관련해서는 네, 여전히 민주당에서도 정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네. 조금 지켜보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당내에서 서로 이야기들이 다르고 법안들이 새로 발의가 될 거라서 네. 조율 과정이 더 필요할 것 같네요. 네. 자, 그리고 국민의힘도 한번 네, 가봐야죠. 짧게 가보겠습니다. 네. 그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이제 본격적으로 한동훈 의원과 맞서기로 결심한 것 같습니다. 한동훈 의원 하고요. 네, 네. 그 전에 이제 추경호 대구시장에 재판에 나가서 아니 개업날 당사로 제일 먼저 모이라고 했던 건 한동훈이야라고 이제 증언을 했었잖아요. 네. 근데 그것에 이어서 어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면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복당을 공식적으로 반대한다라고 입장을 밝혔어요. 대신 창당은 응원하겠다고 했는데요. 이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본인의 서사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사실을 증언한 동료 의원을 공격해도 되고 국민의힘이 내란 정당으로 몰려도 상관없다는 것입니까? 우리 당에는 얼씬도 하지 말기 바랍니다. 기본빵 0.7배속 정도로 말씀하시네요. 우리가 너무 빠른 거에 익숙해졌어 너무, 그래요. 너무 제가 1.5로 살아서. 네, 맞습니다. 또박또박 얘기해 주셨는데 우리 당에는 얼씬도 하지 말기 바랍니다라고 이제 해주셨죠. 우리 당의 국민의힘에는 거의 뭐 똥파리 취급 안 해요. 한동훈 의원 말기 바랍니다. 얼씬도 하지 마라. 얼씬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얼씬 해야죠. 아니 근데 안철수 얼씬 하겠다고 하고 제명당했을 때 들어가겠습니다. 복귀하겠습니다라고 네. 딱 작정하고 제명된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얼씬 해야 되는 거고. 두 사람이 근데 원래 무슨 아니 관계가 별로 관계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제가 알기로 안철수 의원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 본인 마음이 이미 이제 차기 전당대회에 가 있기 때문에 차기 전당대회에 아직 복당도 하지 않은 한동훈 의원이 출마할 걸 미리 대비해서 네. 어떤 더 각을 좀 세우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근데 좀 안타까운 거는 그 많이 논의되고 있는 최근에 많이 논의되고 있죠. 그 주현철 외신 대변인이 네. 본인 페이스북에 안철수 의원한테 이렇게 기자회견 하라고 제안한 사람이 누굴까? 나다 빙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후에 그 게시글을 지우신 것 같긴 한데 네. 그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그러면은 뭐 그 사주 받아서 주현철 씨의 이게 외신 대변인의 제안 또는 사주를 받아서 네. 사선 의원이 기자회견을 한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게 결국 그 뒤에 장동혁 당권파의 그림자가 어른거리잖아요. 그래서 이게 안철수 의원 개인에게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데 왜 장동혁 당권파의 마치 꼭두각시처럼 아바타처럼 저렇게 이용되느냐 그런 시각을 많은 분들이 지금 가지고 계세요. 당권파의 다음 선수가 혹시 안철수 의원인가요? 그렇게 선택이 된 건지 아니면 필요에 의해서 잠깐 그렇게 써먹는 건지는 제가 잘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사선 의원이 되는 안철수 의원이 그래도 국민들이 많이 그 10년 전, 20년 전에 안철수 의원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네. 그렇게 거기에 이용당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아니 그리고 내란 정당으로 몰린 거는 사실 뭐 예를 들어 굳이 책임을 묻자 뭐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라든지 아니면 저 용산으로 다 같이 몰려갔던 44인 뭐 하여튼 그 장동혁 대표라든지 이런 분들이 내란 정당으로 만약에 호칭된다면 그 호칭의 책임이 굳이 따지면 그분들께 있는 거 아니에요? 한동훈 의원은 여기에 이렇게 큰 의미나 역할은 없었던 것 같은데 내란 정당으로 몰리는 데 있어서. 글쎄요. 그 안철수 의원이 이제 본인 그 추경호 시장 재판에서 본인 증인으로 나와서 진술한 걸 가지고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 진술이 뭐 그렇게 뭐 국민의힘이 내란 정당으로 몰리는 걸 막는 데 기여한 진술이라고 보기도 어려워요. 제가 전체를 다 봤거든요. 네. 거기서 하셨던 말씀을 보면은
좀 황당하게 이를 데 없는 진술들이 몇 개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 계엄 당일날 자기는 이제 계엄 선포 소식을 듣고 국회로 오는 과정에서 계엄 진행 경위를 전혀 알지 못했다. 그리고 국회가 막혀 있길래 당사로 이동했는데 그 이유는 TV를 예의주시했다는 거예요. 근데 TV를 너무 예의주시한 나머지 예의만 차린 건지 거기에 무슨 계엄군이 온 거, 그 밑에 한동훈 대표가 뭐 계엄을 막겠다고 선언한 거 이런 것들 자막으로 떴잖아요. 그런 걸 하나도 못 봤대요. 네네. 그리고 그날 자기가 결국 국회로 왔는데 국회로 오는 과정에서도 계엄군을 못 봤대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되게 황당한 진술들을 막 하시는데 사실 그것은 본인이 왜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못했는지에 대한 자기 변명입니다. 네네네. 그게 무슨 국민의힘이 내란 정당화 되는 걸 막는데 기여한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어떤 논리에 사로잡혀 계신 건지 모르겠는데 자꾸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니까 누군가의 사주 받았나? 그렇게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우리 최윤경 기자 네. 저 슈퍼챗 하나 들어왔는데요. 그래요? 임광재님이 안철수식의 스피치가 더 낫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국민들이 들으시기에는 천천히. 네, 아시겠죠? 제가 주철현 아바타입니까? 주현철이라고. 저는 근데 제일 이해가 안 됐던 지금 하신 말씀 중에 의문이 있는 게 제가 그 페이스북을 못 봤는데 그럼 주현철 외신 대변인이 이 안철수 의원의 기자회견을 보면서 내가 시켜서 했다 이렇게 그 얘기하는 전에 거예요? 기자회견을 하기 전에 아. 예고를 했어요. 오늘 기자회견을 할 것이다. 아. 그래서 누가 안철수에게 국민의힘과 국가를 위해 기자회견을 하라고 했을까요? 저 아닐까요? 어머. 빙고. 왜 그런 걸 왜 올린 진짜 거예요? 이상하다. 그 사람은? 저는 네, 나이 모르겠습니다. 정도 얘기는. 돼. 내가 알고 보면 자기의 자기의 존재감? 존재감? 주현철 이분이 그 원래 안철수계예요. 네, 안철수계고 그러다가 또 원희룡 쪽도 갔다가 또 윤석열 인수위도 들어갔다가 하여튼 전력들이 있는 이제 경력이 있으신 분인데 관계가 뭐 있겠죠. 안철수 의원하고 개인적으로 어느 정도는. 근데 이제 제 생각에는 이런 거를 고민하는 과정에서 그 기자회견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뭐 조언은 했을 수 있는데 이게 마치 본인이 이제 마쿠에서 이 정도로 내가 뭔가 진두지휘하고 있고 지금 그 친한계를 척살하는 어떤 그 선두주자다. 요새 글 올리는 거 보면은 뭐 친한계는 조선시대 같으면 능지처참감이다 뭐 이런 거 계속 올리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해서 장동혁 대표가 소구하던 그 똑같은 지지층을 본인이 흡수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제 삼국지 때도 이게 간웅인 조조를 없애도 제2, 3의 조조가 또 나온다고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네. 아무리 장동혁 대표가 물러나도 그 세력은 그대로 존재하기 때문에 내가 한번 이어받아 보겠다. 그런 의지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동훈 의원도 가만히 있진 않죠? 한동훈 의원이요? 네. 이제 가만히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요? 네. 제가 모르는 뭔가 있나 해서 가만히 있는 것 같은데. 그래요? 네. 아니 뭐 안철수 장동혁 바이러스에 감염됐다 뭐 이런 얘기도 네. 아마 좀 한 것 같긴 뭐 하던데. 총선 낙마병이 걸린 안철수 의원이 장동혁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다. 당권파에 숙주가 됐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한동훈 측입니다. 한동훈 의원이 직접 등장한 그래요? 것은 아니고요. 네. 아무튼 그렇고 그다음에 경찰이 한동훈 의원의 당원 게시판 사건을 1년 8개월 만에 수사를 재개했다라고 합니다. 관계 사건을 네. 또 수사해요? 수사를 재개했다고 하니까 아마 수사 종결을 중단됐던 걸 안 한 것 다시? 같습니다. 네, 그래도 1년 8개월 동안 안 되고 있었대요 수사가. 그러다가 이번에 다시 재개한다 그래서 그게 제일 웃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장동혁 대표가 네. 이거 범죄 행위 때문에 이 사람 제명된 거예요. 해당 행위 때문이 아니에요. 이제 이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예. 아니 그러면 도대체 그 중간에 있었던 그 고소 고발과 관련해서 이 사건 사고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제가 이제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윤희석 대변인이 오히려 장동혁 그 윤리위원회 당무감사 했던 그 이호선 씨, 예, 그 사람이 오히려 고소 고발이 돼 있어서 그쪽이 오히려 지금 수사를 받고 있다 이래요. 그래서 아니 그러면 한동훈 대표에 대한 수사는 그러면 아무것도 안 되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안 되고 있어 이랬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그거 이제 문제가 나왔었는데 그 다음에 경찰 이쪽 발에 의하면 이제 재개했습니다. 이런 얘기가 또 나온 거죠. 하겠다. 하겠다. 이게 이렇게 오래 갈 네. 사건인지 몰랐네요. 이게 그냥 경찰이 자꾸 들고 있는 건데요, 올해. 근데 이게 경찰이 수사할 수 있는 그냥 범죄가 돼야 되잖아요. 이 범죄가 될 수 있는 제가 아무리 법조문을 찾아봐도 범죄가 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정치적으로 이게 뭐 혹시 이게 좀 분란이 생기면 그때마다 한 명 더 불러서 조사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될 수도 있어서 근데 빨리 이제 결정을 내리는 게 수사기관의 역할이죠. 네.
자, 그리고 장동혁 대표 소식 잠깐 볼까요? 네, 그 장동혁 대표가 지난 주말에 올림픽공원에 또 갔습니다. 개표소 봉쇄 시위에 참석해서 또 궁서체로 글씨를 썼습니다. 판넬 들었는데요. 제명화 받지? 들었지? 그럼 국민특검 받아야지 라고 손팻말을 써서 들고 있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반말 정치로 일가를 이루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야자 타임이에요. 네, 굳이 뭐 논평이 이렇게 많이 필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이거 그렇죠. 한마디만 하면 네. 장동혁 대표는 자꾸 저러시면은 스스로 제도권 안에 있는 정치인임을 부정하는 거랑 똑같아요. 제도권이 아니라 운동권 되신 거거든요. 아, 운동권. 예, 스스로 운동권 정치를 계속 하시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당연히 운동권에서 다 들고 일어날 판. 나름 운동은 운동이다. 예, 운동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젊을 때 못했던 거를 이제 다시 하고 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하나 써서 보여주세요. 뭐라고요? 동혁이 덥지? 뭐 이런 거 있잖아. 얼마나 나 그래, 힘들었겠어. 맞아요. 하세요. 어? 저는 지금은 제도권 하고 싶습니다. 아, 예. 동료가 나랑 싸우자 이러고 그래. 얼마나 좋아. 그건 자기 캐릭터에 맞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정의한 후보 네. 지금 피습 자작극 네. 뭐 수사는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만 이거 지금 국민의힘이랑 또 연결시키려는 움직임이 있군요. 네, 이 자작극 자체는 우리가 이미 전달을 해드렸는데 예? 이제 개혁신당에서도 이제 반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이 정의안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에 대해서 이 사람은 국민의힘에서 보좌진으로 일했던 사람이다. 근데 이번 선거에서 국민의힘에서 누가 공작을 해서 이 일이 생겼는지 알고 불나방들이 설치는지 모르겠다. 적반하장을 용납할 생각이 없다라고 하면서 만약에 모 후보 캠프에서 정의안에게 이상한 제안을 했으면 귀하들은 끝장입니다. 진짜로요. 라고 올렸어요. 무슨 소리죠? 근데 그러니까 정확하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아마 뭐 단일화 같은 것을 염두에 두고 정의안 후보에게 자작극을 제안했거나 한 거 아니냐라는 취지로 얘기한 건가? 단일화를 염두에 두고 자작극을 제안한 게 그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해를 잘 못했어요. 그러니까 저 그러니까 취지는 박형준 캠프에서 네. 5월 19일 날 네. 그때가 되게 중요한 날이었는데 예. 5월 19일 20일 이 타임에 박형준 캠프에서 우리 단일화하자 그러면 당신에 대해서 어떻게 해주겠다라고 제안을 정의안에게 개인적으로 한 것 같다. 네. 그런데 정의안에게 우리 개혁신당 사람들이 그 타임에 연락을 계속해서 도대체 왜 그러느냐, 왜 그런 얘기가 들리느냐라고 확인을 해보려고 했더니 정의안이 연락을 절대 안 해주더라 우리 쪽으로. 되게 이상했다. 그런데 주진우 의원 등등이 왜 이준석이 그거를 몰랐다고 하느냐 정의안에 이런 자작극을 너네들이 알았던 거 아니냐라고 말을 하니까 우리는 그 타임에 연락도 안 됐었었고 오히려 그게 박형준 캠프에서 얘기한 거였었는데 왜 우리한테 그러니 이거 그 타임에 우리는 연락이 안 돼서 알 수가 없었었어 이 주장을 하려고 좀 저러는 근데 이게 너무 동문서다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그 정의안 후보의 자작극 문제는 이제 부산 시민들에 대한 거의 사기 가까운 행태잖아요. 예. 그리고 심지어 경찰에 자백도 미리 했는데도 밝혀지지 않은 상태로 선거가 치러진 거여서 이거는 굉장히 큰 참정권 침해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예. 그래서 개혁신당이 물을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면 공천을 했으니까. 네. 당신들 알았냐? 알았다면은 사실 정의안 후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그리고 허위사실 공표 공직선거법 위반죄거든요. 네. 갖고 있는 혐의가 거기에 공범이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수사 받아야 될 상황이기도 하기 때문에 물은 건데 네. 몰랐다고 답하면서 그러면 되는 건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치 자작극의 배우가 따로 있는 것처럼 글을 올린 거예요. 국민의힘 측인 것처럼. 그래서 사람들이 뭐야 국민의힘이 시킨 거야? 이렇게 됐었어요. 근데 그 네. 다음날 다시 올린 글에는 그 자작극의 배우가 아니라 마치 그냥 국민의힘이 후보 단일화 제안을 한 것처럼만 얘기를 해놨다면 갑자기 자작극 사태가 후보 단일화 사태로 확 바뀌었어요. 말돌리기가 된 거예요. 지금 요 SNS 다음에 또 올렸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 SNS는 누가 보더라도 자작극의 배우가 국민의힘 측에 있는데 내가 말을 못할 내가 지금 참고 있다 뭐 이런 취지잖아요. 예. 그 다음날 다시 글을 올렸거든요. 그 다음날 올린 글에는 자작극 얘기는 하나도 없고 후보 단일화 얘기만 근데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올라왔냐면 김성렬 개혁신당 최고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예? 아무리 봐도 이상하다. 어. 어차피 저 사람은 정의안은 자기가 부산시장이 될 수 없다는 건 너무 명확한 상황이었는데 그 당시에 왜 본인이 그런 상황에서 굳이 저렇게까지 자작극까지 하면서 왜 저런 짓을 저질렀는지 설명이 안 된다. 네.
그렇죠. 지금 전부 다 우리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네. 그런데 하나 설명되는 건 있다. 만약에 국민의힘의 모 캠프하고 이 건과 관련해서 단일화와 관련해서 뭔가 얘기를 하기로 했고 뭔가 주고받기로 했었다 그런다면 뭔가 설명이 될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서 이제 설명을 한 거예요. 그게 개혁신당 입장이에요? 그 두 개를 개혁신당, 연결시킨 예. 거네. 그 두 근데 개를 이게 그렇게 두 저는 개를 대충 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총체적으로 그림이 김성렬은 그려지는 그렇게 게 말했어요. 지금 이 테러에 대해서 미리 한 사람은 일단 없다. 미리 한 사람은 그 테러 하라고 시키거나 뭐 합의한 사람은 개혁신당 쪽에서 없는데 없다. 개혁성에도 없는데 그 당연히 그런데 근데 테러를 하고 나서 헬스 트레이너하고 통화 내용 나오고 그러면서 자백을 한 거란 말이죠. 이 사람이 밑도 끝도 없이 자수한 게 아니고 네. 자료가 있으니까 정의안이 자백을 한 거예요. 그렇죠. 경찰에. 네. 5월 중순에 자백하고 그 다음에 긴급 기자회견을 잡았는데 어떤 이유에서는 그걸 취소를 했는데 무슨 뭐 회견문이 덜 작성됐다 헛소리하면서 취소를 했어요. 네. 그런데 저희들이 아무리 의심을 해봐도 이거는 경찰에 자백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나는 이제 이 선거에서 나는 안 나가겠다. 네, 네, 후보 네. 사퇴하겠다. 네. 이런 유의 뭔가가 아니었을까. 근데 그게 취소가 되고 이 정의한 후보는 두문불출하다가 TV토론 나와가지고 거짓말 탐지기 들고 나오고 네, 뭐 이랬단 네, 네, 말이에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이 의심할 수 있는 것은 개혁신당 입장에서는 선거가 2주 남았는데 이 이슈가 확 드러나 버리면 다른 선거 전체가 다 망해버리니까 홀드 시키자. 사퇴하지 말고 일단 버텨라. 그랬을 개연성은 있어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요 틈에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 쪽에서 박현준 캠프 쪽에서 차제에 그렇게 된 거면은 단일화 해라 깔끔하게 우리랑 단일화 하자. 그랬을 수는 있겠죠. 네. 그리고 단일화는 압박이 있잖아요. 지지율이 얼마 안 나오는 사람이니까. 근데 요 두 얘기를 단일화 측면의 이야기와 이 불출마 관련된 네, 이야기를 네, 네. 교묘하게 섞어가지고 이게 혼잡스럽게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어요. 개혁신당에서 네. 또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예. 그만 얘기해야겠다. 너무 아니야 이거 아니야 안 헷갈려 하나도 안 헷갈려 너무 재밌어. 개혁신당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 중에 네. 하나는 정의안이 갑자기 기자회견을 잡는다고 그랬는데 그 누구도 우리가 어디에서 기자회견 하는지에 대해서 알지 못했고 개혁신당에서 우리가 그 장소를 잡아준 적도 없다. 그런데 정의안은 갑자기 부산시에 있는 뭐 어느 장소에서 기자회견 하겠다고 장소를 잡더라. 예. 그 장소를 잡을 수 있는 사람은 박형준 캠프 쪽 아니겠느냐. 박형준이 이제 시장이었으니까. 네. 그 얘기를 지금 하면서 그런데 갑자기 그게 또 X가 됐고 그다음에 본인들이 연락해도 연락이 안 됐고 이러니까 뭔가 중간에 얘기가 있다.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핵심인데 그 기자회견 취소시킨 게 개혁신당 쪽이면은 이 해명이 굉장히 크게 필요한 거예요. 개혁신당 쪽은 아니라고 자기 이제 주장을 하고 그렇죠. 있는 근데 거죠. 김종혁 최고는 좀 전에 제가 같이 방송한 데서 천하람 원대가 그걸 막았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천하람 의원이 천하람이? 그러면 네. 자기네들도 안 김종혁 했던. 최고의 주장입니다. 이건 김종혁 전 최고의 근데 주장. 좀 말이 안 되는. 헷갈리네. 추리소설 나오고. 그러니까 그러게요. 제일 심플하게는 그러니까 당이 이 사람 공천을 줄 때 요런 상황 그러니까 이 조작이야 당연히 몰랐겠지만 그 전에 좀 문제가 있는 사람인 건 알았느냐. 그다음에 이 자작극 벌인 거를 전이든 직후든 알았느냐. 이제 이게 제일 핵심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예, 근데 그거는 이제 개혁신당 입장에서 몰랐다는 거고. 그다음에 연락도 잘 안 됐다는 거고. 그럼 이제 당 후보가 당이랑 연락도 안 되는 상황이면 개혁신당이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난리 나야죠. 아니 근데 안 된다고 하면서 그 자기네가 연락 안 됐다는 거를 카톡 증거로 올렸어요. 자기네가 만나자고 여러 번 말했는데 네. 거기에 1 써 있어가지고 그 사람이 안 읽더라 이걸 확인했어요. 되게 자세히 알고 계시네요. 제가 다 어쨌든 지금 개혁신당에서는 국민의힘 쪽에서 뭔가를 공작 같은 걸 한 건 아닌가 하는 뉘앙스로 지금 SNS에 올렸다가 그건 또 아니라는 식으로 약간 방향선을 했다는 거죠. 예. 네. 좀 전에 이투데이라는 언론에서 단독 보도 나온 게 네. 국민의힘이 지선 막판에 정의안에게 청년 부시장 제안을 하면서 단일화 접촉을 했다라는 기사가 있네요. 네. 그 누구의 증언이에요? 야. 이게 지금 단독 그냥 기사인데. 데일리에서 나온 거라 누군지 그냥 관계자 뭐 이렇게? 네네네네. 청년 부시장 자, 자리를 그렇다면 정말 이게 사실이라면은 이거는 예를 들어서 개혁신당 쪽에서 사후에라도 자작극 사태를 알았는데 얘기를 안 했다면 허위사실 공표에 공범이 되는 거고요. 그게 아니고 지금 이 나온 이 기사가 사실이면 네. 국민의힘 쪽 누군가가 공직선거법상 매간 매직 혐의에 해당하시는 그러네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이거는 형사적으로 큰 범죄가 돼가고 근데 있어요. 그러면 국민의힘도 알았다는 거예요. 저 좀 알았다는 기사대로라면 것처럼 보이죠. 그래야지 저 기사를 제가 원문을 못 그렇죠. 봤습니다. 단일화제는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좀 또 핵심은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또 주장하는 주진우 의원이 주장하는 내용 중에 하나는 이제 민주당과의 그런 또 공모설 내지는 청와대에서 민주당이요? 네. 왜냐면 네. 정의안이 그렇게
자작극을 벌여가지고 사실은 선거에서 미리 떨려 나갔어야 될 사람인데 네. 그 사람을 유지시켜 놓았던 이유는 표 분산. 개혁신당이 네. 보수의 표를 가져가도록 유도하기 위해서였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게 바로 민주당의 주장이었다 이러면서 민주당의 주장은 아니고. 민주당의 주장이 아니라 그 작전이었다? 주진우의 이제 민주당의 그 작전. 추측하는 근거는 아마 경찰이 그 당시에 조작이라는 걸 자작극이라는 걸 알았는데도 그 수사를 바로 진행하거나 공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럼 선거 끝날 때까지 이제 정의한 완주를 시키려고 했던 거 아니냐고 음모론을 제기하는 근데 의혹을 사실은 그런 주장은 말이 안 되는 게 경찰 입장에서는 이게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선거 기간 동안에 이걸 가지고 계속 그럴 할 수 수는 있겠죠. 없잖아요. 네네. 선거 기간 동안에 나 선거 운동 해야 되는데 니네 때문에 안 되면 어떡하려고. 그리고 그 말들은 민주당, 국민의힘, 개혁신당이 세 당이 같이 힘을 모아서 위아더 정의연 월드. 한 사람 자기 전자 말도 안 밀고 되는 그, 주장. 그래서 에이. 좀 전에 나왔던 그 단독 기사는 국민의힘 내부 관계자를 취재했다는 거고요. 그래요? 예, 그리고 이 당시에 이게 결국 안 됐잖아요. 단일화가 안 됐지 않습니까? 그게 누구 위중이냐? 정의한 후보가 완주 의사를 꺾지 않아서 협상이 결렬됐다고 보도는 일단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이 사건은 되게 특이한 사건이에요. 근데 사실 별것도 아닌 사람인데도 사건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개혁신당 내부에서도 국민의힘 접근을 당시에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튼 기본적으로는 개혁신당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이런 사람을 공천했다는 것 자체부터. 그리고 개혁신당의 다른 구의원 이런 후보에 있어서도 사실 문제가 좀 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린 닥터스. 네, 그거는 더 추가로 취재되는 게 있으면 또 경찰에서 조사되는 게 있으면 저희가 좀 더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진짜 죄송한데요. 네. 그 뒤이어서 정의한 후보가 당시 이준석 대표에게 연락을 해서 이 상황을 공유했다고 합니다. 단일화 제안이 왔다고 연락을 단일화 취했다고 제안, 합니다. 단일화 제안. 그래서 이준석 대표에게 나는 계속 정치를 하는 입장인데 국민의힘으로부터 단일화 요구가 왔다라고 토로했다고 합니다. 아, 예. 그래요? 자작극에 대한 걸 말한 게 아니라 네. 그럼 자작극 얘기는 전혀 아니에요. 그냥 그렇죠. 후보 단일화 얘기네요. 알겠습니다. 이걸 섞어버려서 이상하게 됐어요. 요건 하여튼 추가로 더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정리 잘해서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네. 최윤경 기자의 자투리 뉴스 빨리 한번 가볼까요? 네, 저의 또 궁금증 중에 하나가 김태효 전 안보실 1차장은 도대체 왜 구속되지 않고 있는가였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지난 주말에 구속이 됐습니다. 2차 특검, 2차 종합 특검에 의해 구속이 됐는데 이제서야. 네, 근데 도대체 김태효는 사실 2차 종합 특검이 그렇게 수사를 잘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찾아보면 도대체 뭐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김태효를 집어넣었어요. 네. 어떻게 집어넣느냐? 윤석열이 키맨이 되었습니다. 윤석열. 네, 결정적 증언을 윤석열이 종합특검 조사에서 했다고 하는데요. 김태효가 그 영어를 하니까 그 미국한테 이거 계엄 좀 알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다. 내가 지시를 했다라고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엄 담화문 발표 전에 장관들이 모인 자리에서 안보실이 미국과 일본에 우리의 계엄을 알릴 것이다라고 이미 자기는 얘기한 바가 있고 담화문 발표 후에 신원식 당시 국가안보실장과 김태효 1차장을 따로 만났다.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이 다 불기 시작합니다. 김태우는 나 그런 적 없다고 이제 쭉 얘기를 했었는데. 김태효 뭐라고 했냐면 계엄 선포하는 걸 자기 미친 사람이라 미친 줄 알았다고 선을 확 그었어요. 그 얘기 듣고 지금 얘기한 것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선생님이 앉아 있다가 저 새끼 봐라. 가만히 앉아 생각해 보니까 저 얼마나 괘씸했겠어요. 저 혼자 빠져나가려고. 네, 그래서 아마 얘기한 게 아닐까. 그래서 윤석열이 불었다. 네, 그래서 들어갔다. 김태우가 입고가 들어갔다. 됐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요. 그다음에 그 조국 전 대표가 지금 페이스북을 진짜 엄청나게 달리고 있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리센느의 일배 논란이 아유. 더 커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랬는데 이제 사과를 했습니다. 리센느가 일배라고 한 적은 없다. 내가 말한 것이 마치 리센느를 공격한 것처럼 이제 돼서 미안하게 생각하고 배운말 쓴다 하면서 리센느 야호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진짜로요? 예, 리센느 야호를 야호 썼습니다. 가만히 좀 계셔요. 쓰지 마 글. 리센은 야호했어요? 네, 야호 마지막에 했습니다. 야호. 네. 네. 그래서 아무튼 당에서도 네. 그만하시라고 해도 이게 잘 안 그만둬지잖아요. SNS라는 게. 지금 그럼요. 일주일 동안 30개 넘는 글을 올렸대요. 그래서 당에서 좀 해외에 다녀오시는 게 어떻겠느냐는 권유도 있었고. 해외에도 이게 어떡해. 인터넷이 되면 다 할 수 있는 건데. 그럼 중국으로 가겠습니다. 네. 중국 가서 틱톡. 와, 근데 정말 그
에너제틱하시네요, 그죠? 네. 이렇게 SNS 사실 보통 사람들도 이렇게 30개씩 하는 거는 이제 인플루언서들 아니면 쉽진 않잖아요. 한 달에 하나 정도 하나 싶은데. 우리는 그렇게 천천히. 예. 인플루언서시죠. 그렇죠. 아 그래요? 네. 그럼요. 아 인플루언서로 갑니까? 조국 야호 우리도 해줘요. 장르만 야호. 조국 야호하기 전에 진짜 수박 야호입니다. 와, 난 이런 수박을 이렇게 단 수박을 아이고 그냥 들어보시네 또. 이제 들리네. 아까 네. 못 듣는 거니. 와 이거 진짜 크다. 알이 꽉 찼어요. 지금 우리 류자 아니 제가 한 손으로 이 형 요새 좋아. 못 들다. 욕심이 많아지고 있어. 유지아 변호사 들고 있는 게 8인분 수박. 네. 그리고 제가 들고 있는 게 10인분짜리 큰 수박입니다. 수박이 크기만 하다고 되는 게 아니라 맛이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은 지금 너무 드시고 맛있어요. 계세요. 너무 네, 맛있는 수박. 와, 이렇게 단 수박이 있습니다. 절대 가져간다 그랬는데. 이걸요? 어떤 거 주시겠어요? 누구 마음대로 가져가시죠, 이거? 아까 제작진이 가져가신다고 그랬는데. 어허, 안 됩니다. 자, 하여튼 요 두 수박 중에 여러분 필요하신 수박. 수박은 이왕이면 조금 큰 게 더 좋을 것 같긴 한데 지금 우리 류지아 변호사가 들었던 게 한 7kg, 8kg 정도 되는 7, 8인분 정도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들었던 게 한 10kg 이상 되는 괴물 용량 21,900원입니다. 와. 그래요? 10kg가 넘어요? 수박이 가격이 되게 비쌌었는데 많이 좀 저렴해졌네요, 그죠? 네, 21,900원에 요거 한 통, 19,900원에 류제와 수박 한 통 이렇게 가져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 이전에 구매하시면 내일 도착을 보장을 해드리고요. 혹시 배송 중에 파손이 되면 100% AS 보장을 또 해드린다고 합니다. 여기 하루에 100통 한정이니까 빠르게 주문하셔야 여러분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 진짜 맛있네. 예, 맛 괜찮았죠? 맛있습니다. 맛있어요. 네, 좋습니다. 딱 먹습니다. 네. 네이버에서 농수산 도매시장 수박 검색하시거나 070-8822-6270으로 전화하셔서 주문하셔도 되겠습니다. 마음 급하시면 전화 빨리 하셔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진짜 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세 분은 여기서 오늘 보내드리고 저희 잠시 후에 더불어민주당 청년 최고위원 후보분들 그리고 또 그 다음 시간에는요. 그 장윤기 사건 그거 한번 집중적으로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대단히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